안녕하세요. 1월 외환보유액 규모가 급감했음을 알리는 보도자료가 한국은행으로부터 발표되었습니다. 외환보유액이 급감했는데 급감한 그 배경은 무엇이고 그것이 또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이 외환보유액, 이 외환보유액의 의미가 무엇이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국가가 위기 상황에 직면했을 때 급하게라도 사용할 수 있는 비상금 같은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요. 특히 이 외환보유액은 한국 경제의 버팀목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버팀목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외환보유액이 최근 들어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요. 어떤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고 왜 그렇고 또 그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우리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환보유액 추이를 보면 IMF 외환위기 때도 역시 급감했었고요. 그죠? 그리고 역시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이렇게 급감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외환보유액이 좀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죠? 22년에 빠르게 감소했고 그 이후로도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장기적인 텀에서 그 위기 때 급감하고 이번에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근데 이렇게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외환 보유액이 급격히 감소하는 이런 현상은 이때도 슈퍼 강달러가 야기됐었고 금융위기 때도 역시 1,500원을 훨씬 웃도는 강달러가 야기됐었죠. 역시 22년에도 1,400원대의 강달러를 야기하고 22년 11월 정도죠. 그리고 24년 말 특히 12월 3일 비상계엄 선언 직후 외환시장이 또 요동치면서 또 강달러가 야기됐죠. 그러니까 지금 외환보유액이 급감하는 이런 현상은 항상 원달러 환율이 치솟는 그런 구간에 발생한다. 이것은 벌써 우리가 해석을 해본다면 강달러에 방어하기 위해서 고환율에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외환보유액을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벌써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그래프를 보시면 1990년부터 확인하는 거니까 지금 24, 25년 동안의 외환보유액의 감소 추이를 명확히 눈에 이렇게 띄게 확인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최근 2020년 이후로 월별 외환보유액 규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면 지금 외환보유액이 2025년 1월 외환보유액이 보시는 것처럼 전월보다 급감한 것도 사실이에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따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전월보다 급감한 것도 사실이지만 지금의 외환보유액이 또 장기적으로 추세적으로 감소해 왔고 전월보다 또 유독 급감했기 때문에 이 외환보유액의 규모가 팬데믹 2020년 팬데믹 경제위기 6월 이후로 가장 낮은 규모의 외환보유액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만큼 외환보유액이 상당한 수준으로 감소했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외환보유액이 어떻게 감소했나 보시는 것처럼 25년 1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의 규모가 4,110억 달러 정도 되는데요. 전월 24년 12월이 4,156억 달러였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23년 말과 비교해서도 감소했지만 24년 12월 기준으로 한 달 동안 약 45억 달러, 45.9억 달러. 그러니까 46억 달러가 증발한 겁니다.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 증발한 외환 보유액이 46억 달러에 달한다. 원화 기준으로는 거의 6조 6천억 원, 6조 6천억 원이 좀 넘는 6조 6, 7천억 원? 이 정도가량의 외환보유액이 급감한 겁니다. 그 외환보유액이 급감했는데 유독 어디서 급감했나 봤더니
이게 외환보유액의 구조예요. 유가증권, 예치금, SDR, IMF 포지션, 금 이렇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유가증권의 형태로 많이 가지고 있는데 유가증권이 정말 절대적으로 많이 감소했고 IMF 포지션도 감소했습니다. 여기서 어제도 제가 금에 대한 분석을 해드리면서 우리 한 구독자분이 IMF 포지션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 설명처럼 국채, 정부, 기관채, 회사채, MBS 등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IMF 가맹국이잖아요. IMF 회원국이에요. 그러면 IMF 회원국이 되려면 IMF에 의무적으로 회비를 납입해야겠죠. 가맹비. 이걸 납입해야겠죠. 그 의무적으로 납입한 출자금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출자금의 일정 부분을 그 출자한 나라가,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좀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예. 언제든지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게 IMF 포지션입니다. 이렇게 먼저 생각해 주시고 어쨌든 그 IMF 포지션도 그리고 유가증권도 전반적으로 감소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외환보유액이 감소한 것은 기본적으로 무엇 때문이었다? 환율 방어 때문이었다. 다시 한번 이 환율 추이를 보시면 IMF 외환위기 때 이렇게 1,700원을 넘는 높은 강달러 현상을 야기했었고 정점 기준으로는 더 높죠. 1,900원대였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역시 금융위기 때 1,500원을 넘어섰었고요. 그리고 2020년대 들어서 22년에도 강달러, 그죠? 또 이번에 다시 한번 강달러, 그 강달러 기조에서 계속 맴돌고 있으니까 지금 이 순간도 이 강달러에 방어하기 위해서 외환보유액을 소진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지금 2월 지금도 강달러 현상이니까. 이 강달러가 야기된 배경을 뭐 그동안 여러 차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뭐 여러 가지지만 한 가지는 한국 경제의 대외적인 관점에서 신인도가 떨어진다든가 두 번째 미국 경제는 상대적으로 견조하기 때문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높게 형성된다든가 또 세 번째는 기준금리에 대한 기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는 중단할 것 같은데 한국은행 관점에서 보면 한국의 거시경제 펀더멘털이 매우 취약하니까 아무래도 더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인 것으로 판단하는 거죠. 이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죠. 그러니까 그게 시중금리에 반영되는 것이고요. 금리는 곧 그 나라의 돈의 가치고 그 나라 돈의 가치가 안 떨어지겠다라는 기대는 아무래도 강달러를 더 지지하죠. 그리고 그 원화, 통화, 왜 달러화든 원화든 그 나라국의 통화 가치는 그 나라 경제의 거시경제의 펀더멘탈, 건전성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런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런 세 가지 관점에서 향후 봤을 때, 강달러 기조가 유지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들이 많죠. 그리고 역시 여기에 한 가지 더하는 것이 트럼프 정책 방향, 그것 때문이죠. 자,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강달러가 야기됐었고 그 강달러 때문에 강달러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런 강달러 기조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외환보유액을 소진해 왔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환당국이 어떤 식으로 시장에 개입하는지 자료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서 외환당국이 보통 이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시장에 개입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환율이 상승하면 당연히 다른 말로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거잖아요. 그럼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정부나 한국은행이 어떻게 대응합니까? 외환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원화를 사들여요. 원화를 살 때 뭐를 공급하는 겁니까? 달러를 공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화를 사들이기 위해서 원화를 사들이면 원화 수요가 늘어나니까 원화 가치가 강해지겠죠. 원화 가치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원화를 일부러 사들이는데 그때 외환 보유액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런 과정에서 외환보유액에서 달러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외환보유액도 소진되었지만 국민연금공단도 역시 이런 움직임, 적극적으로 외환시장을 환율을 방어하기 위한 움직임을 해왔기 때문에 그동안 강달러가 지속되는 동안 지금까지도 강달러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전력 손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것에 따른 영향 한 가지를 소개한다면 향후 추가적인 강달러가 야기되거나 또 대외적으로 거시경제 불안 문제가 야기될 경우 그럴 때 외환 건전성이 좀 약해지고 있다라고 평가하면 평가할수록 아무래도 대외 채권 우리가 변제해야 될 채권이 순식간에 빠져나갈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외환 불안도 야기될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연쇄적으로 어떤 특정 나라가 외환 불안에 혹은 외환 위기에 빠지게 될 때 우리나라도 덩달아서 외환 위기로 전개될 수 있는 급격히 많은 자금이 빠질 때 그런 일이 또 야기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강달러가 장기화되면 외환 건전성을 해치는 이런 문제를 야기할 수 있겠다. 이 부분이 걱정됩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어제도 그 부분을 분석해드렸습니다만 세계 중앙은행은 한편 금보유를 늘려나가고 있어요. 세계 중앙은행이 금보유를 늘리는데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금보유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보유를 늘려나가고 있는 여정에서 금 가격도 같이 이렇게 치솟은 겁니다. 그러니까 24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역대 최대 금 수요였었고 수요가 공급은 제약적인데 수요는 최대치였으니까 금 가격도 높게 치솟았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외환 보유액에서 그 외환 부분을 제외해 놓고 헤아려 보면 이 밑에 있는 금, 이 파란색이 금이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2013년 이래로 한국은행의 금 보유량은 한 1g도 늘지 않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금을 보유하는데 금 보유량을 확대하는데 좀 신중하고 소극적인 입장이에요. 과거에 금을 많이 보유했었다가 금 가격이 떨어져서 그것으로 인한 좀 지적을 좀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도 있었어서 금 보유에 신중한 입장인데 근데 생각해 보시면 최근 들어서 미중 무역 분쟁도 격화되고 또 정전 불안이라든가 세계 지정학적 리스크도 고조되고 이런 와중에 세계 각국은 중앙은행들이 금 보유를 늘려서 외환 보유액을 늘려나가는 이런 액션을 취하는데 우리나라는 또 그에 반하는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어서 이게 역시 잘한 일인가에 대한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보시면 미국은 전체 외환 보유액에서 74%가 금이고요. 독일도 전체 외환 보유액에서 74%가 역시 금입니다. 이탈리도 70%, 프랑스도 71%, 영국은 이런 유로피언 서방 국가들에 비하면 낮은 편인데 그래도 14%예요. 근데 다른 주변국들도 보면 중국도 꽤 금 보유 비중을 늘려서 5.36%까지 왔고 일본도 5.7%, 인도도 10%, 사우디아라비아도 5.65%, 싱가포르, 브라질 대부분의 주요 국가가 비교 대상 국가가 우리보다 금 보유 비중이 높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금 보유 비중은 2.09%입니다. 2.1%예요. 그러니까 외환 보유액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금과 같은 또 22년 이후 지정학적 불안, 또 전쟁, 그리고 미중 패권 전쟁, 트럼프발 불확실성 증대 이런 현상에 한국은행이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못해서 외환 보유액이 또 늘지도 못했어요. 금의 형태로 더 많이 갖고 있었다면 이런 지정학적 불안과
이런 트럼프발 무역전쟁의 국면에 불확실성에 더 잘 대처해서 외환보유액을 늘렸을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돈을 어떤 형태로 갖고 있느냐의 문제인데, 금의 형태로 가지고 있었다면, 그럼 외환보유액이 줄어들지 않게 어느 정도 방어할 수도 있었을 텐데, 강달러 때문에 외환보유액을 적극적으로 소진했고,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외환보유액을 많이 소진했고, 또 이런 와중에 금보유를 늘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또 상대적으로 외환보유액이 더 감소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였던 거예요. 자, 이렇게 외환보유액이 감소하고 강달러가 지속됨에 따라서 우리 경제에 또 어떤 파급 영향을 줄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쨌든 지금까지 이 강달러에 방어하기 위해서 외환보유액을 많이 소진했다면, 그럼 앞으로 강달러가 더 지속될 거라고 가정했을 때 상대적으로 이 외환보유액을 사용해서 환율을 방어하기 위한 능력이 줄어드는 거죠. 그쵸? 비상식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더 적극적으로 외환보유액을 사용해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기금을 사용해서 적극적으로 방어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죠. 가뜩이나 세수결손과 가뜩이나 내수경기 침체 때문에 지출해야 될 재정은 또 영역이 많은데, 대외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응력이 좀 약해지는 이런 구조화에 놓인 거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 추가적으로 강달러에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무슨 문제가 야기되느냐? 이게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이에요. 근데 물가 상승률이 우리 한국은행의 목표치 2%를 밑돌기 시작하면서 지난 1.6, 1.3, 1.5, 1.9%를 기록하다가 2.2%로 반등했습니다. 이제 목표 물가를 또 상회했어요. 내수 경기는 부진한데 목표 물가를 상회했으니 목표 물가를 하회하는 구간 동안 금리 인하를 추진해왔던 거예요. 어쨌든 금리 인하의 필요성이 있었던 거예요. 물가 상승률이 너무 목표 수준을 밑돌기 시작했으니까, 디플레이션이 우려되니까, 경기를 부양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해왔던 것인데, 이제 물가 상승률이 다시 반등한 것이고, 다시 반등한 이유는 제가 그동안 분석을 해드렸듯이 수입 물가 상승 때문입니다. 보여드리면 이 수입 물가 상승률의 흐름인데, 수입 물가 상승률은 크게 두 가지 기준이에요. 원화 기준이냐 달러화 기준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수입해온 원유를 우리가 수입해온단 말이에요. 근데 달러로 수입하잖아요. 달러로 수입한다면 강달러일 때 더 많은 원화를 주고 사온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달러 기준으로 수입 물가 상승률을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0.9, 마이너스 2.8 계속 마이너스에 맴돌아요. 그러니까 전년 동월보다는 수입 물가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높게 반등하고 있는 이유는 뭐다? 원화 기준. 결국 더 많은 원화를 들여서 수입을 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입 물가가 원화 기준으로는 이렇게 크게 반등했습니다. 그리고 수입 물가 기준으로 원화 기준 수입 물가 상승률은 7.0%까지 반등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르는 동안, 이 값이 지금 12월 지표거든요. 이게 오르는 동안 그러면 1월 물가, 2월 물가, 3월 물가는 더 상승할 개연성이 높다는 거예요. 강달러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수입 물가가 상승하고 그게 2, 3개월 후에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는 시스템이니까 지금도 물가가 오르는데 또 물가가 더 오르겠다. 그러면 2%라는 목표 물가를 벗어나면서까지 올라가겠다. 이런 우려가 지배적이면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도 좀 어려운 거죠.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가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또 무엇으로 연결돼요? 통화정책의 딜레마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내수 경제만 보면 경기가 너무 침체됐고 너무 여러 가지 불안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해야 할 고려 요인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률이 2%를 초과하고 또 강달러가 유지되고 이런 국면에 계속 있다 보니까 금리를 인하했다가 또 추가적인 강달러가 야기되고 그럼 외환보유액을 더 많이 사용해야 되고 또 이 강달러가 지속되니 물가 불안을 다시 야기하고 이런 것들을 고려하자니 도저히 금리 인하기가 부담스럽겠죠. 그러면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금리 인하가 필요할지 몰라도 이런 환율 방어와 물가 상승률의 반등 상황에 직면했을 때 도저히 금리 인하가 어렵죠. 이게 뭡니까? 통화 정책의 딜레마입니다. 그 통화 정책의 딜레마는 또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세계적으로 저마다 자국이 생각하는 중립금리를 찾아 금리를 인하해 나가는 피봇의 시대라고 제가 수차례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피봇의 시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영국도 영란은행이죠. 어제 또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해서 미국과 같은 수준의 금리를 만들었습니다. 4.5%. 캐나다도 우리나라랑 동등한 수준의 금리를 만들었습니다. 보세요. 캐나다는 5%의 금리에서 3%까지 내려왔습니다. 우리는 3.5%에서 3%로 내렸으니까 캐나다는 더 적극적으로 내린 거예요. 유로존도 보세요. 4.5%의 금리에서 2.9%까지 우리보다 더 낮은 금리까지 유도했습니다. 1월 말에. 스웨덴도 2.25%포인트.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하던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낮은 금리까지 왔어요. 스위스 0.5%를 도입합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저마다 자국 경제에 적정한 금리를 찾아서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데 우리 경제는 더더군다나 대내외 이런 불안 등으로 인한 강달러 기조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통화정책의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 또 그나마 미국이 금리를 적극적으로 인하해 나가는 국면이라면 더 부담스러운 일들이 많았을 텐데 그나마 미국의 금리 인하 중단 가능성 해봐야 얼마 안 하겠지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그나마 금리를 적극적으로 인하해야 될 필요성이 덜한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여러 가지로 부담스러운 거예요. 통화정책의 딜레마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이런 외환보유액이 정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가 약 46억 달러가 증발해버리고 원화 기준 6조 원 이상의 외환보유액이 감소하고 그리고 이게 1월 기준의 외환보유액이었는데 2월에 현재에도 이 강달러가 지속되니 외환보유액이 더 추가적으로 감소하고 있을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 이런 움직임 때문에 결국 한국은행은 여러 가지 면에서 통화정책의 딜레마에 빠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정말 심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더 예의주시하고 대외 주요국들이 우리나라와 긴밀한 연관관계에 있는 대외 주요국들이 혹여나 외환위기 상황에 노출되게 될 경우 우리도 이렇게 될 경우 더 취약하게 움직일 수 있겠다. 이런 부분을 더 예의주시하면서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 가지 홍보 말씀 드리면 제가 오피셜 클럽 김광석의 경제하숙집이죠. 클럽을 런칭했습니다. 매일 여러분들과 주목해야 될 경제 뉴스들을 공유해드리고 있고요. 또 매주 여러분들과 줌 수업을 통해서 강의를 또 진행해드리고 있죠. 매월 여러분들과 오프라인 특강을 통해서 또 여러분께 특강을 진행해드리고 여러분이 이런 대외 불안한 요인들에 흔들리지 않도록 명확히 거시경제의 상황을 진단해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을 유도해 드리고 있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상단에 신청 링크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길 바라고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